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재 396페이지 해볼까요? 396. 396이요. 저번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끝냈잖아요. 중간에 이제 한 달락 남아 있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공부할 분위기는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합시다. 먼저 이제 396페이지 보니까 이제 자산 유동화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거는 뭐 안 보셔도 괜찮겠고 어디로 잠깐 넘어가 보냐면 그래요. 399페이지를 보니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유동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디 반가로 2번 저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반가로 2번 밑에 동그라미 1번.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자 은행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이런 말이 있네요. 자 잠깐 볼게요. 유동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유동성. 유동성을 우리 시험에서 두 군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이제 부동산 투자 이론, 자합전에 했던 거하고 부동산 금융 두 군데가 있는데 투자 이론에서 유동성이 오면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내놨는데 적정한 시간에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아서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그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투자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딱 한 문장을 보니까 투자 이론에서 말하는 유동성 위험이란 것은 환금성이 낮다 이거지. 팔려고 현금화 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려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투자 이론에서 말하는 유동성은 환금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동산 금융에서 유동성은 돈을 갖다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이제 은행이에요. 은행인데 이렇게 예금주들이 저한테 예금을 가입해. 그럼 저는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돈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대출을 시켜야 돼. 그래서 대출 막 깔아놔. 그래야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출 막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랬는데 예금 가입자들이 내가 가입한 예금 내놔라고 막 은행에 막 돈 찾으러 와버린대. 그럼 나는 지금 그 예금 가입자들이 저한테 맡겨놓은 돈 가지고 돈 장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랬는데 한꺼번에 예금 찾으러 와버리면 예금 가입주가 예금했던 돈을 지급하지 못해가지고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유동성이 부족해서 위험이 생긴다. 흔히 그냥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에서 말하는 유동성은 뭘 말하는 거냐면 돈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방금 체크했던 부분을 잠깐 한번 보니까 개념 정도만 들으면 되는데 은행이 있다. 은행이 있는데 예금 가입주들이 은행에 예금을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은행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깔아야 되겠죠. 대출을. 그래서 어떤 놈이 1억 빌려주고 1억 3천 빌려주고 2억 빌려주고 이렇게 대출을 깔아. 대출을 깔으면 당연히 차입자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저당을 설정받지 않습니까? 이 근저당권을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박또박 6% 이자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자, 그런데 이제 은행이 대출을 막 깔다 보니까 원리금이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이 목돈이 사라지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줄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은행이 만약에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까 대출해주고 설정받은 이 저당권 있죠? 이 저당권 자체를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 차입자가 돈 빌려서 갚는 원리금 수입이 흘러 누구한테 들어오겠어요? 투자자한테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얻는 대신에 돈 주고 이 저당권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은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돈이 없으면 저당권을 팔아가지고 다시 현금화 시킬 수 있죠. 이걸 갖다 유동화라고 이야기해, 개념이. 그러면 결국은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은행은 돈을 가지고 대출 깔아놓고 원리금 받다가 돈 없으면 저당권 팔고 돈 들어오면 또다시 이 돈 가지고 대출하고 저당권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돈 없으면 또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걸 유동화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책에다 체크했죠? 이런 유동화가 나타난다면 계속 은행한테는 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유동성은 증가하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 딱 잡고 가야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뭐 좋은 말 아닌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당 채권 유동화는 부동산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냥. 의미 없이 나오는 질문. 너무 비싸요.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정도 한 번 더 체크해 보면요. 기억, 니은, 디귿. 그것도 다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은행이 왜 차입자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까탈스럽게 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안전한 채무 불이행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차입자만 골라가지고 대출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차입자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까탈스럽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유동화가 정착이 된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은행은 대출 실행시키고 저당 설정받고 그 저당권 팔아가지고 또 현금화시키고 계속 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차입자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도 덜 까탈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참고로 보시고 다음에 이제 일단 동그라미 3번, 4번도 체크해 놓으면 좀 이따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가만 놔두시고 이제 401페이지 그 양가로 2번 저 하단부에 보니까요. 저당 시장의 구조가 나와요. 요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갈게요. 자, 볼게요. 저당 시장 구조. 그래서 MBS라는 게 만들어져요. MBS. 그래서 MBS라는 게 도대체 어떤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봅시다.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차입자가 있었어요. 차입자가. 근데 차입자가 이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좀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 주택을 은행을 그냥 은행인데 대출 계약이라고 그래. 대출기간. 자, 여기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뭐라 써놨어요? 그 1차. 좋아요. 그러면 이제 차입자가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요.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이거 읽어보면 담보대출이에요. 무슨 대출? 담보대출. 그러면 지금 여기를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여기를 1차 저당시장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1차 저당시장. 그러면 1차 저당시장은 단지 뭐만 나타나는 거죠? 담보대출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은행이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아가지고 그 저당권을 내돌려가지고 계속 현금화시키는 유동화가 우리한테 목적이거든요. 유동화 개념 아는 게. 근데 1차 저당시장은 지금 그런 유동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지 담보대출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1차 저당시장에서는 유동화가 발생한다 안 한다? 유동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은행은 차입자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저당을 설정받았겠죠. 그렇죠? 요 근저당권의 이름은 뭐라고 불러주냐면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택 저당 채권. 예. 그러니까 은행에 돈 빌려주면서 저당 설정해 줄 때 그 저당권을 갖다가 우리는 주택 저당 채권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줍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로부터 또박또박 6% 이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자, 차입자는 은행하고 1대1 거래를 하지만 은행은 많은 소비자, 많은 차입자하고 거래를 하겠죠. 그러니까 은행이 보유한 저당권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한 저당권을 100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저당권. 요거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로부터 또박 원리금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저당권 100개 있죠. 이거를 하나 세트로 잡는데 그걸 갖다가 풀이라고 그래. 풀.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집합물, 저당풀 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은행이 가지고 계속 원리금을 또박또박 받아먹다가 돈이 없으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팔아서 이제 현금화시키는 거예요. 팔아서. 그래서 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이제 매각을 하는 거예요. 매각을 하는데 중간에 브로커가 하나 낍니다. 그 브로커가 누구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뭘 발행하는 거냐면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도 해요. 증권인 MBS라는 걸 발행해요. MBS. 그러면서 MBS 정체가 뭐냐면 MBS는 부채증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잠깐만. 그러면 이 MBS라는 상품을 발행하면 이 MBS라는 상품을 투자자가 투자라는 그런 구조예요. 자, 스톱. 그러면 이제 우리 MBS가 뭔지 한번 살짝 봐야 돼. MBS. 자, 볼까요? MBS란 무엇이냐? 자, 이제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는데 차입자가 자기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즉 저당을 설정해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담보대출인데 MBS는 그게 아니고 자 지금 이 저당권이 하나가 아니고 저당권이 한 100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100개. 그러면 이 저당 채권 집합물 100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또박또박 차입자가 6% 이자율로 원리금을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MBS는 이 저당권 100개, 이 100개의 저당권을 아예 한 세트로 만들어서 MBS라는 상품을 만들어내겠대요. 자, 그러면 우리 볼게요. 투자는 항상 위험과 수익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어디? 위험이란 것도 있고 뭣도 있겠어요? 수익이란 것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래요? 저당 이자율 6%예요. 6%. 근데 차입자가 지금 몇 명이죠? 차입자가? 100명이죠. 100명의 차입자가 단 한 사람도 연체를 하지 않고 원리금을 제날짜에 갚아준다면 MBS의 평균 수익률은 정확하게 6%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에이, 이건 아니까 말도 안 되겠지. 왜냐하면 차입자가 많으면 연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연체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다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MBS 평균 수익률이 6%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6%는 적겠죠. 빵꾸낸 놈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장점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어떤 장점이냐면요. 100개 전체가 한 개의 세트 담보가 됐기 때문에 이 중에 설령 몇 개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나머지 거의 대다수에서는 정상적인 원리금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MBS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성은 좀 낮을지 모르겠지만 위험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위험이 작죠. 그래서 MBS 가장 큰 특징은 안정성이다, 안정성.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디인가 살짝 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어떤 것들이냐면 이 MBS 시장을, 이 유동화 시장을 정착을 시키면 자본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볼래요? MBS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적이죠. 수익은 좀 적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경기가 어떤 침체, 주식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오갈 투자처를 못 찾는 자금들이 부동자금으로 남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경영이 큰 손해거든요. 근데 이 MBS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 그런 자금들이 부동자금으로 남는 게 아니고 대거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본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대. 그럼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이로 인한 일반 경제의 활성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만 그래, 말만. 아무튼 시험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MBS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안정적이다라고 감 잡으세요. 안정적이다. 그럼 나온 김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MBS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407페이지 일단 가요. 407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니까 양가로 2번에 지분증권, 부채증권, 동그라미 1번, 뭐 2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일단 쳐봐요.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펴놓고 그냥 일단은 칠판만 좀 잠깐 주목할게요. 자, 일단 MBS가 뭔지 대충 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부동산이란 걸 이용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 금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부동산을 이용해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10억 원이라는 돈을.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0억 원을 대출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담보 잡히고 10억 원을 빌려온 거죠. 이 돈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갚기라고 빌렸죠. 그건 부채라고 이야기해. 개인의 부채. 갚기라고 빌렸으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은
부채를 떠안고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 해서 부채 금융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이번에는 부동산의 지분을 매각해 가지고 10억 원을 손에 쥘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부동산의 지분을 매각해서 20억 원을 손에 쥔다는 것은 20억 원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자기 지분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했다 해서 지분금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는 뭐 이것저것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채금융의 종류를 좀 알아두면 돼요. 부채금융 종류. 자, 나온 김에 좀 더 합시다. 칠판에 볼게요. 부채증권이라고 쓸게요. 자, 뭐라고 썼어요? 시작.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증권이라는 것은 뭔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증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수익을 어떻게 얻냐면 채권 채무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원리금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품이다. 그게 바로 부채증권인가 봐. 그냥 용어를 읽어보니까. 맞죠?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수익을 얻기 위한 상품이니까. 그죠? 그러면 어디 볼게요. 자산채권이 있대, 자산채권이. 면 자산채권 안에는 토지담보대출채권, 상가담보대출채권, 뭐 자동차할부채권, 기업어음 등등 하면서 주택저당대출채권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 또는 차입자한테 약속에 의해서 또박또박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한테 있습니까? 있겠죠. 그죠? 근데 직접 하나씩 원리금 받는 게 아니고 아까 MBS처럼 저당권을 여러 개의 채권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만든대. 그중에 주택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주택만 별도로 끄집어내가지고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택저당증권 MBS라고 불러줍니다. 예, 요건 뭘 기초로 만들어낸 거예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만들어낸 거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기초로 만들어내는 것을 ABS, Asset Backed Security 해가지고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일단 세부적인 걸 가지고 물어보진 않더라고. 근데 이런 건 물어본 적이 있어요. MBS, ABS는 부채증권이냐 지분증권이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그럼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이 두 놈들은 채권 채무,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원리금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품 맞죠? 그럼 지분증권이 부채증권이에요.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무슨 증권? 부채증권이다.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MBS, ABS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분증권이다. 맞아요, 틀려요? 무슨 증권이다? 부채증권이다. 딱 그것만 나오니까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볼 것도 없고 이것만 딱 알아두시고. 자, 그럼 보자. 그러면 부채금융의 종류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를 암기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MBS도 부채금융 방식 중에 하나죠? 그렇죠? ABS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제 우리 신탁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신탁금융. 신탁금융. 자, 요것도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탁하는 금융이 있대요. 이것도 살짝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어떤 거냐. 이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의 소유권자가 갑돌이다. 갑돌이가 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으려고 그랬더니 은행이 꺼리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요즘에 대출도 지금 많이 나가 있고 금리도 오른다고 해서 지금 대규모 연체가 좀 이렇게 예상되고 막 그래서 좀 불안정해서 잘 안 빌려주려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갑돌이가 신탁회사한테 신탁회사 우리 저번에 했네. 신탁의 특징 눈 뜨거 신탁의 특징 아이 신탁 나오면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했잖아. 아이 참나 아침부터 다시 이 편집에서 잘라야 돼. 자, 신탁은 그래, 그거 얼마나 이뻐요.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갑돌이가 자기 주택을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죠. 그러면 신탁회사 갑돌이한테 신탁에 따른 증서를 준대. 증서. 그럼 이번에는 갑돌이가 물리적인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는 게 아니고 신탁 증서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에서 오케이 하고 바로 대출해 준대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신탁은 뭐 이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소유권은 이제 누구 앞으로 이전이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갑돌이 연체를 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막 갑돌이한테 돈 갚으란 말이에요. 좋은 말 돼 있어요. 이런 거 안 해요. 소유권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누구한테?
신탁계사인데 갑돌이가 벌써 3달째 이자 연체했네? 그럼 신탁계사가 갑돌이한테 물어보겠죠. 너 연체했다면서? 야, 너 이번 달 15일까지 그거 다 갚아야 돼? 너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 전화 끊어버려요. 근데 못 갚았다. 그러면 소유권이 얘한테 있죠? 얘 동의 없이 그냥 바로 경매 신청해가지고 낙찰 받은 돈 가지고 은행한테 최우선 변제해주고 끝나버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연체가 나타난다면, 채무불이행이 나타난다면 자기가 그걸 수습하고 경매 신청해서 돈 받아내고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담보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금융이라고 해요. 아무튼 얘도 있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잡히는 대신 신탁증서를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왔죠. 그러니까 지분금융, 부채금융. 부채금융이죠. 예, 그렇게 감 잡고.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라고 보이세요? 그렇죠. 요거는 있잖아요. 휘사채도 마찬가지인데 사채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왜 사채가 부채금융이냐면요. 사채업자한테 사채를 갖다 썼는데 못 갚으면 저기 성환역 뒤쪽에서 사채로 발견이 되거든.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사채로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채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뭐 주택 상환 사채라고 나오든지 뭐 회사채라고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사채는 각기라고 빌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네 가지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MBS, ABS, 신탁금융, 사채는 무슨 금융 방식이다? 부채 금융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감 잡았고 또 우리 MBS 부채증권 이야기했죠. MBS 가장 큰 특징은 안정적이다. 위험이 작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놨으니까 놔두고 어디 408페이지 하단부에 용어 좀 보고 잠깐 넘어갈게요. 자, 거기 하단부에 보니까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가 있죠. 근데 신디케이트가 좀 더 시험이 중요해요. 조인트 벤처하고 신디케이트 차이는 밑에 예제에 써놨으니까 냅두고 그냥 신디케이트는 동그라미 1번. 여러 명의 투자자가 지분을 투자하여 전문가를 개발사업자로 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무슨 금융 방식이다? 지분금융 방식이다. 자, 이런 개념. 개발사업에 100억이 필요해요. 1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개발사업에.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개발사업 하면 부채금융이겠죠. 그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아니고 지분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투자자 100명으로부터 1인당 1억씩 출자를 받아가지고 100억을 만들어서 개발 사업을 하겠대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은 게 아니고 지분 투자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게 신디케이트래. 그래서 시험에 신디케이트는 채권형 부채금융이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가끔 그 지문이 독립적으로 좀 나와요. 자, 신디케이트 무슨 금융? 지분금융 됐어요. 이제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가면 다시 이제 401페이지가 나오니까 계속 이어서 풀어갈게요, 지금. 우리는 MBS는 안정적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지금. MBS는 안정적이라고. 자, 칠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MBS란 투자 상품을 투자자가 투자를 한대. 그러면 투자 자금이 다시 은행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자금이 다시 은행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은행은 대출 깔아놓고 설정받은 저당권을 가지고 돈이 없으면 이를 매각해서 또 현금화시키고 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대출을 깔아. 그래놓고 설정받은 저당권을 돈이 없으면 또 매각해서 현금화시킨다. 이런 게 지금 유동화 아니겠어요? 유동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장을 뭐라 불러주냐면 2차 저당시장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시장? 2차 저당시장.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화거든요. 근데 약간 1차 저당시장은 유동화가 발생하는 시장 아니었잖아요. 근데 2차 저당시장은 유동화 발생해 안 해? 내돌려서 현금화시키는 거니까 유동화가 나타나는 시장이 바로 2차 시장이다. 시험은 너무 뻔뻔스럽게 좀 많이 나와. 저당이 유동화는 1차 저당 시장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여러 번 나왔어요. 몇 차에서 나타나는 거죠? 2차. 예, 그렇죠. 다음 하나 더.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자주 뜨진 않는데 그래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세요. 최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래. 6%. 예, 그럼 어디? 금리 구조를 보자. 금리 구조. 최초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과 MBS 수익률, 금리는 누가 더 낮을 것 같아? 같은 수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차입자가 6%로 이자 갚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도 떼먹겠어요? 떼먹죠. 얘도 중간에 좀 떼먹겠습니까? 떼먹고 남은 게 투자자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갚을 수도 없는 거죠, 절대로. 만약에 제가 6%면 한 3%, 2% 후반, 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누가 더 작아야 된다. MBS 금리가 더 작아야 된다. 근데 아이고, 기출문제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보다 MBS 금리, MBS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했고, 다음 한 번 더. 그럼 MBS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첫 번째, 요거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시험에 얘가 MBS를 발행한답니다. 그래서 발행기관이라고도 시험에 종종 나와요, 용어가. 자,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뭐라고 넣는다? 발행기관.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예.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뭐란? MBS란 뭘 기초로?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기초로 누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뭐를?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한번 더 합시다. 자, 뭐란? 시작.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일단 이 흐름 타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였어요. 그러면서 이 흐름과 함께 MBS는 부채증권이다. MBS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유동화는 몇 차에서? 2차에서 나타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기본적인 틀. 여기다가 MBS 유형, 종류에 대해서 이제 갈 텐데요. 저번 수란 때는 좀 간략하게 MBS S로 끝나면 증권, 나머지 채권 혹시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거하고 틀만 살짝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 좀 건드려 줄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책 좀 먼저 체크 좀 하고 갈게요. 402페이지 먼저 402페이지. 자, 반가로 1번에 1차 조당시장 보이시죠? 동그라미 1번 체크, 동그라미 2번은 별표예요. 대출자가 은행이 자금을 차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시장이며 담보대출에 의한 저당 채권만 형성이 되는 것이지 저당에 의한 유동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됐죠? 칠판 잠깐만 볼게요. 이거 시험에 영향 미치지 못하는데요. 가끔 여기가 시험에 1차 대출기한이라는 말이 나와. 그냥 은행 최초 돈 빌려준 데 있죠? 거기 갔다가 1차 시장에서 돈 빌려주는 대출기한이다 해서 그냥 1차 대출기한이다. 예, 그렇게 그냥 이야기도 해요. 됐고, 반가로 2번 2차 저당시장. 동그라미 1번 별표. 저당 대출기관과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저당 담보채권의 유동화가 나타나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네. 다음에 뭐 동그라미 2번도 체크하고 동그라미 5번도 아까 이야기했던 분이니까 체크하고요. 다음에 403페이지 보니까 알아두기 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가 나와. 업무가. 그래서 가끔 이게 나와요. 다음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알아두기 있잖아요. 403페이지.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그 모기지론 있죠. 모기지론. 최저 10년 이상 그 대출을 해주는 거 해주고 주택신용보증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번주에 살짝 맛배기만 들어봤죠. 주택연금 뭐 지급보증도 하고 저당채권 관리 등등 뭐 이런 것도 한다더라라고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제 양가로 4번에 주택저당증권 MBS 종류에 대해서 하겠는데 한 장을 잠깐 넘겨보세요. 넘겨놓고 이제 칠판을 좀 볼게요. 자, MBS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자,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통해서 이걸 기초로 MBS를 발행기관이 이걸 기초로 MBS라는 상품을 발행을 해요. MBS라는 상품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 상품을 발행을 하면 투자자가 이 MBS라는 상품을 투자라는 이런 구조인데, 자, 그러면 MBS 안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대요. 하나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저걸 갖다가 어떻게 읽어준다. 시작.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라고 돼요. 소유권, 지분권이란 게 하나 있고,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또박또박 이 MBS 투자자는 차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받아낼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감잡아도 괜찮아요. 이제 앞에 있는 학생이 저한테 자기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갔어요. 그러면 내가 저 학생한테 내 돈 다 받을 때까지 저당 풀어줘, 안 풀어줘? 저당권 제가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게 바로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그런 개념이 되겠고, 다음. 우리 둘은 약속을 했어요. 10년 동안 연이자율 6%로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기로 약속을 했어.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원리금 수취권이에요. 원리금 수취권. 그렇게 감 잡으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MBS 안에 무슨 권리가 있다? 시작.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과 또 원리금 수취권이 있다. 일단 이렇게. 다음. 그러면서 MBS는 크게 발행이 되는데 증권의 형태로 발행이 되기도 하고 채권의 형태로 발행이 되기도 해요. 증권의 형태, 채권의 형태로 발행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증권은 이제 이체증권이라고도 하는데 MPTS라는 게 있고, 채권은 이제 뭐가 있냐면 MBB, MPTB, CMO라는 게 있어요. CMO. 예. 자,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경우는 증권이고 어떤 경우는 채권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증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을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여기는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발행기관이라는 사람 하나, 투자자라는 사람 딱 두 사람만 나오는데, 자, 증권시장에서 투자자가 A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주식이 잘 되든 잘못되든 이제 누가 책임지는 거야?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죠. 발행기관이 책임 안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권이란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고. 다음 채권, 국채, 지방채 뭐 그런 채권들 있잖아요. 회사채도 마찬가지. 채권이란 것은 발행한 놈이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3% 연수익률 줄 테니까 내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좀 투자해달라. 국가 발행한 채권이 국채라 하죠.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가 누가 책임진대요? 국가 발행한 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해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채권이란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이 물건을 뭐한 놈이? 발행한 놈이 책임진다. 이게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 증권과 채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보자. 책임을 진다는 것의 의미. 자, 제가 아침에 언덕길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우고 주차를 했어요. 근데 차가 이제 밀려 내려가가지고 밑에 있는 외제 승용차를 박아버린 거야. 그러면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사고 친 그 차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것은 간단해. 소유권이 그놈한테 있으니까 그놈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어디? 증권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 투자자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채권은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발행기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그 물건의 소유권이 그놈한테 있으니까 그놈이 책임이다. 이렇게 감잡고. 자, 이제 첫 번째. 어떤 것은 증권의 형태로 발행되느냐, 어떤 것은 채권의 형태로 발행되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모기지 패스스루 시큐리티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냥 S, B, B, O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시작.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그러면 MBTS는 S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증권. 모기지 백드 본드 이렇게 안 읽어도 괜찮아. 어차피 뭐 공부해가지고 강의할 것도 아닌데 뭐 답만 찍고 나가면 되지. 안 그랬나요? 그렇죠? 그래서 S는 증권, 나머지 채권하면 끝나. 예. 그럼 얘는 증권이죠? 얘는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 예.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이렇게. 합격만 하면 된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어제는 이제 우리 동네 작년 합격생인데 돈을 좀 잘 버시는 분이 계세요. 맨날 무슨 날만 되면 이제 올해 좀 가야 될 텐데 아무튼 맨날 뭐 상품권 보내고 뭐 이것저것 뭐 보내주고 막 좀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고맙대. 시험 언제 얼마 몇 달 안 남겨놓고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한다는데 합격을 시켜주면 내가 합격 어떻게 시켜주냐 했는데 이제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없는 걸 아시죠? 했더니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가서 봐. 한 언제 이제 한 2달 좀 못했나?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냥 그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 해요. 이론 총정리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 지식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 자료 이제 싹 이제 뽑아주고 동영상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이야기해서 싹 열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미친 듯이 계속 그것만 보라고 그랬어요. 알도 모르든. 그리고 그거 보고 이게 나중에 장판지 모의고사 책이 나와요. 한 10여 분 정도 해서 전범위 나온 게 있어 과목별로. 그거 가지고 알도 모르든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정말 합격해버렸어요. 딱 한 문제, 그러니까 딱 이 턱걸이로 합격했죠 정말로. 그래가지고 되게 고맙다고 해. 그러지. 아무튼 근데 이제 운 좋아서 합격한 거고. 아무튼 이제 그래 합격만 하면 돼 합격만. 그래 돈 잘 벌고 있어요 아주. 예. 근데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한 단계씩 발복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격증 따야 된다는데 시간도 그렇고 전혀 아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 좀 너무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하라 했는데 또 자기가 또 꾸준하게 말 듣고 또 잘해줬어. 뭐 중간에 이제 제가 또 우리 동네 사람이라 또 과외를 한 2번 정도 또 해주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합격만 하면 되는 게 우리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시작? S증권, 나머지 채권 그러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요놈에 대한 세부 내용, 요놈에 대한 세부 내용, 그리고 요것 가지고 좀 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로 CMO가 준데 얘랑 있어요. 이 2개. 근데 시험에서는 일단 이 2는 비교, 그리고 요놈은 약간 독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부분까지 좀 건드려 줄 거예요. 일단 MBTS 먼저 할게요. 자, 뭐 먼저 한다고요? 아이, 목소리 봐라. 시작. MBTS. 예.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가 또박또박 6% 이자율로 돈을 갚아준대. 근데 발행기관이 표정이 좀 어두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문제 있어 했더니 특별한 건 아닌데 내가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원리금 수입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돈이 전부 다 장기 대출로 묶여 있어가지고 돈줄이 좀 간닥간닥 해가지고 위험이 좀 크대. 그래서 근심 걱정이 있대. 그래서 네 가지고 있는 저당권이 얼마짜리냐 했더니 한 500억 정도 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기 앞에 투자자가 지나가는데 이 투자자는 또 얼굴이 또 안 밝고 그래서 물어봤어. 너는 또 뭐가 문제야 했더니 자기는 50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금을 가지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투자할 만한 투자처를 잘 못 찾겠대. 그래서 제가 둘이 다리를 놔줬어요. 그래서 야, 너 이 저당권 얘한테 팔아. 그러니까 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이 다 이제 누구한테 왔어요? 투자자한테 왔죠? 대신에 투자자는 돈 줘. 이렇게. 그러면 둘이 윈윈 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체증권 MBTS야. 그럼 MBTS는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다 누가 사갖고 와버렸어요? 투자자 사갖고 왔죠?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투자자가 다 갖는 거예요. 물건 사갖고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소유권도 원리금 수취권도 몽땅 다 누구한테 있다? 투자자한테 있다. 이게 바로 MBTS예요. 여기까지가 통상 시험에서 원하는 바예요. 근데 한마디 더 갈게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봐보세요. MBTS의 경우 발행기간의 총 자산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 맞죠? 왜냐면요. 아까 발행기간은 500억짜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거 팔았죠? 팔고 현금으로 500억 갖고 왔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생겼지만 자산 총액의 크기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표현도 가끔 있다는 것 좀 알아두세요. 됐고. 지금 뭐 설명했죠? 지금 뭐 설명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MBTS 설명했죠? 그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요. MBB 설명할게요. 자, MBB 증권 채권. 왜? 그렇지. 어유 잘하네. S가 아니니까 채권이죠? 그쵸? 채권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발행기관한테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소유권은 발행기관한테 있고요. MBB 설명할래요. MBB. 발행기관이 이걸 투자를 하고 있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근데 발행기한이 씩 이렇게 웃고 다닌대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물어봤어. 야, 무슨 너 좋은 일 있니? 했더니 발행기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원리금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와, 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우리 돈도 좀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굴려줘가지고 우리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겠니? 했더니 발행기한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지. 자기 이름으로 새로운 상품을 하나 만들어내겠대. 그리고 무조건 책임지고 누가 책임지고 연 수익률 3% 확정 수익률을 줄 테니까 너네 나한테 돈, 내 상품 투자해 라고 한대.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한대. 마치 뭐 펀드 조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무튼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모든 권리가 전적으로 다 그냥 누구한테 있죠? 발행기한이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전적으로 발행기한이 신용도만 믿고 그냥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도 원리금 수익권도 몽땅 다 누구한테 있어요? 발행기한테 있습니다. 자, 그러면 MBB 같은 경우는요. 최초 차입자가 갚는 원리금 수입이 흘러 투자자에게 연결이 안 돼요. 볼래요? 차입자가 돈을 이렇게 발행기한테 갚아줘. 원리금을. 근데 예를 들어 한 놈도 연체하지 않아가지고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도 얘들은 딱 얼마 주는 거야? 차입자가 대규모 채무불이행을 해. 발행기간 지금 적자 났어. 그래도 3% 주는 거죠? 그러면 최초 차입자가 갚는 돈이 제대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발행기한 이름으로 별도로 주기로 한 거죠. 이런 표현을 갖다가 차입자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차입자가 제대로 갚든 안 갚든 상관없이 발행기한이 별도로 자기가 주는 거니까 연결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잠깐만. MPTS는 차입자가 갚는 원리금 수입이 투자자에게 연결이 돼야 안 돼. 얘는 연결이 되죠? 근데 얘는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MPTB CMO는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혼합형. 양다리 걸친대. 양다리. 혼합형. 예, 혼합형. 그러면 잠깐만. 어디? MPTB CMO는 증권, 채권. 그럼 채권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발행기한테 있어요. 마치 소유권이 발행기한테 있는 MBB 성격을 띠고 있대. 다음, 양다리를 걸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나온 놈이 두 놈 나오거든. 발행기한하고 투자자 두 놈 나오는 거거든요. 양다리 걸치니까 한 놈은 발행기한한테 걸쳤으면 나머지 한 놈은 누구한테 걸쳐야 돼? 투자자. 권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취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발행기한한테 걸쳤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누구한테 걸쳐야 돼? 투자자.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 누구한테 있다? 투자자한테 있다. 마치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한테 있는 MPTS 성격을 띠고 있다 해서 이 두 놈은 MBB와 MPTS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혼합형이다. 그런 소리를 써줍니다. 혼합형. 자, 그럼 이제 여기서 CMO에 대해서 별도로 좀 갈 거예요. CMO에 대해서. 일단은 책 먼저 보고요. 나중에 체크해 줄게요. 406페이지 보면요. 개념 정도 알고 있는데 개념 사실은. 네. CMO에 대해서 할게요. CMO를 다계층 채권 또는 다계층 증권 뭐 이렇게도 이제 불러줍니다. 자, 이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하세요.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시작. S는 증권, 나머지는 채권. 다계층 증권인 CMO는 증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상품이다. OX. 뭐가 틀렸죠? 이 한글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한글은. 다계층 채권인데 다계층 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요 한글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걸로 해야 돼, 요거. 이거 증권이 채권이야. 왜? 그렇죠.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보니까 한글로 알려주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는 잘할 거야, 아마. 저번에 BOT 막 이런 거 잘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한글로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한다. S는 증권, 나머지 채권이에요. 얘 지금 S 아니죠? 네. 그냥 증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이렇게. 네. 자, 이제 가볼게요. 이 다계층 채권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가 다른 여러 개의 증권으로 구성한대요. 트렌치라고 돼요. 트렌치. 그래가지고
1번 트렌치, 2번 트렌치, 증권 트렌치. 제일 마지막에 하나를, 이제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알파벳 보면 맨 끝에 Z가 있잖아. 마징가 Z 할 때 Z. 그래서 Z 트렌치라는 데 됐고요. 예를 들어서 1번 트렌치는 만기가 예를 들어서 5년에서 7년짜리다. 2번은 7년에서 몇 년짜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만기를 다양하게 한 여러 개의 증권 트렌치로 구성을 하고 예. 어떤 트렌치는 고정 수익률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트렌치는 유동, 변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얘는. 근데 이제 구조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요. 1번 트렌치, 1번 증권이 선순위예요. 그러니까 1번 증권이 원금 이자를 받는 동안에 나머지 애들은 이자 안 받아요. 1번이 다 만기가 돼가지고 원금 투자한 돈 다 빼가고 나가잖아요. 그럼 선순위가 누구로 바뀌겠어요? 2번이겠죠. 그러면 이제 2번이 원리금 받는 거. 이제 아까는 이자 받았지만 이제 원금도 같이 받는 그런 구조니까 선순위일수록 더 위험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먼저 받고 나가는 거니까 갯돈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선순위 증권일수록 위험이 작아. 위험이 작다는 것은 신용 등급이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그렇죠. 대신에 이자 수익률은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죠. 요 정도 개념만 일단 딱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예. 자, 그럼 이제 책 처음부터 쭉 한번 다시 정리 한번 체크 좀 해봅시다. 404페이지 볼게요. 저당 이체 증권이라고 나왔어요. 저당 이체 증권. S니까 증권이죠? 예.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별표.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니은도 체크하고. 예. 다음에 오른쪽 반가로 2번에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했는데 흔히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 MBB. 특징의 동그라미 기억 별표. 니은 체크. 다음 406페이지 보면 반가로 한 번에 MPTB는 거의 좀 뭐 그냥 혼합형이다. 이게 주목해 보세요. MPTB하고 CMO는 MBB, MPT에서 혼합형이라고 그랬죠. 얘는 독립적으로 뭔가 물어보는 게 있는데 얘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혼합형이다. 예, 그리고 채권이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발행기한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한테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정도 체크하시고요. 반가로 4번 다계층 저당 채권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게 이겁니다. 동그라미 1번 개념 체크하고 동그라미 2번 특징 체크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쭉 다 읽어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정도 이렇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이제 413페이지 보면요. 부동산 간접 투자제도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자 리츠가 있어요. 리츠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저번 주에 참 중간에 바로 리츠 바로 앞쪽에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뭘 담보로? 개발 사업의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었죠? 예. 준공한다고 뭐야, 영어로? 준공 건설하는 게? 소유권 넘기는 거, 이전. T. 안 물어봐야겠는데. 임대를 받고 빌려주는 것은? L. 그래. 운영하는 것은? O. 소유도? O. 그렇게 조합한다고 그랬죠? 예, 그럼 잠깐 휴식했다가 리치하겠습니다. 네.